자, 그럼 이제 제2장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수요와 공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 이론이 수요와 공급으로서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 공부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무엇이고 공급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demand라고 하고요. 우리 이니셜만 따서 쓰면은 대문자 D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수요는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일정 기간 동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시점에 라는 표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 시점에. 자, 우리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어떤 시간 개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은요, 23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2번은요, 23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셔도 바로 아시겠지만 1번은요, 특정 시점을 전제한 것이고 2번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전제한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요, 얘를 절량 개념이라고 하고요. 얘를 절량 개념이라고 하고 얘를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빵 공장이 있어요. 자, 이 빵 공장이 23년도 1년 동안 빵을 몇 개 생산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한 빵의 생산량은 유량 개념으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빵 공장은 23년도 동안 1년 동안의 빵을 뭐 1000개 만들었어 라고 하면 이 1000개라고 하는 빵 생산량은 시간적으로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이 기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 생산량은 유량 개념이다라는 것이고, 자, 따라서 빵 생산량을 말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의 빵 생산량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빵 공장이 이제 재고에, 창고에 빵 재고가 쌓여 있을 텐데 12월 31일자에 재고가 몇 개가 있느냐를 알고 싶을 때는 그때는 그 날짜에 창고에 빵 재고가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돼요.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재고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빵 공장의 재고량은 특정 시점으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서 빵 공장의 재고량은 절량 개념으로 표현이 되지만 빵 공장의 빵 생산량은 유량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경제 변수에서는요, 유량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절량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것의 개념이 유량 개념인지 절량 개념인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빵 공장이 1년 동안 빵을 몇 개 생산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1월 1일 날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촬영한 다음에 12월 31일 날 생산 활동이 종료되면 그때 카메라를 끄는 거죠. 1년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 동영상 속에서 빵을 몇 개 만들었는지를 세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유량을요, 동영상에 비유를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12월 31일자에 창고에 빵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으면요, 12월 31일 날 가서 창고를 연 다음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사진 속에 있는 빵 재고 개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량 개념은 사진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3년도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올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올린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영업이익은 당연히 유량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12월 31일 날 이제 영업을 종료했었을 때, 자, 12월 31일 날 그 회사의 은행 잔고가 얼마냐, 예금 잔고가 얼마냐, 또는 현금 보유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시점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예금의 크기나 현금의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도 당연히 절량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유량 개념과 절량 개념 말씀드렸고, 수요라고 하는 것은 유량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얘를 1번 개념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시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경제사회에 모든 사과 공급과 모든 사과 수요가 만나서 사과의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할게요. 자, 사실은 조금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장 전체 수요가 있고 시장 전체의 사과 공급이 있어. 그럼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된다? 사과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사과의 가격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과의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자들은 이 가격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요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와 시장 전체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전제로 해서 자,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래. 아, 그래? 난 그럼 사과를 몇 개 수요해야지? 해봤더니 사과가 이제는 하나에 1,000원이래. 아, 그래? 종전보다 올랐네. 난 그럼 사과를 몇 개 수요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그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해서 나의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그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몇 개를 소비할래? 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자, 바로 이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자, 구매하는 욕구 내지는 계획을 의미하지 실제 구매량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실제 구매량, 구입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라면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라면 너는 한 달 동안 사과를 몇 개 정도 살 생각이 있어? 몇 개 정도 사과를 살 의향이 있어? 아, 난 그러면 사과를 4개 정도 살 의향이 있는데 이게 수요량인 거예요.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이라면 너는 한 달 동안 사과를 몇 개 샀어? 나 4개 샀어. 이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나 몇 개 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야? 난 그러면 이번 달에는 사과를 한 4개 정도 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수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구입량이 아니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욕구를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욕구가 돼요. 사과를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난 사과 사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러한 수요는 그러한 욕구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매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는데 뭐 한 대 7억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난 나중에 롤스로이스 사야지 라고 하는 나의 욕구가 있겠죠. 욕구는 있어. 근데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수요, 그러한 욕구는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는 수요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념이 정의가 되고요. 자, 이러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있겠죠. 자, 소비자가 사과를 몇 개나 구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어요. 자, 어떠한 독립 변수들이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수 관계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QD인데 여기서의 Q는 양을 의미해요. quantity, 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D는요, demand, 수요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QD라고 표현을 하면은 수요량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수요량. 자, 사과를 몇 개나 수요할 거냐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독립 변수가 있어요. 항상 얘는 주인공이야. 뭐냐면 바로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 제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사과를 이제 몇 개를 구입할 때 또는 구입할 의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해. 사과에 대한 기호가 높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과를 더 많이 사겠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싫어해. 그러면은 사과를 별로 안 사겠죠. 어떤 사람이 소득이 많아. 그러면 사과를 많이 사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과의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재화를 X재라고 한다면 그 X재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재화의 가격을 꼽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요인 영향 미치죠? 자, 소비자의 소득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많냐 적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 그리고 PR은요. 연관재의 가격. 자, 사과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도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가 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과일들 또는 사과라는 과일이 아니라 사과 주스라고 하는 대용품 이런 것들의 가격도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P2는요. 여기서의 E는 expectation의 이니셜이에요. 자, 우리 경제 변수에서 이렇게 상첨자로 E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예상이란 뜻이에요. 예상. expectation의 이니셜입니다. 우리 그래서 가격에 대한 예상이에요. 사과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정부에서 담배세를 올려서 담배 가격을 올린다고 칩시다. 자, 다음 달부터 원래 담배가 한 갑에 2,500원이었는데 세금을 높여서 이제 담배가 한 갑에 5,000원이 된다라고 합시다. 언제부터? 다음 달 1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몰려가서 편의점에 있는 슈퍼에 있는 담배 재고를 싹쓸이 할 겁니다. 그죠? 왜? 근데 가격이 지금 올랐어요? 아니에요. 가격은 아직은 2,500원이에요. 가격은 아직은 2,500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담배를 막 사재기하죠?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가격에 대한 예상이 지금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요. 반대로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하한대요. 자, 반대로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어서 담배가 원래 5,000원이었는데 이제는 다음 달 다시 2,500원 다시 내려가겠대 라고 한다면 다음 달 다시 원래대로 내리겠대 라고 한다면 담배 이제 안 사요. 안 사고 있다가 달이 바뀌면 그때 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예상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런 식으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수백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백 가지의 요인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모형이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오케이,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요한 독립 변수로 놓고 분석을 하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자라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일정하다, 얘네들도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수요 함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자, 수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Q D는요, FP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단일 변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버리면 이제 이 수요 함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과를 몇 개 수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사과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가장 단순하게 수요 함수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수요 함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그 재화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저 수요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우리 이 수요 함수를 보니까 독립 변수인 가격이 변하면 사과의 가격이 변하면 그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수요량이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수요 함수에서 뭐가 독립 변수고 뭐가 종속 변수죠? 당연히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얘가 독립 변수예요.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과를 수요해 보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재화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비싼 재화는 조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요. 싼 재화는요. 대신 우리가 수량을 많이 사는 거죠. 우리가 비싼 케이크는 많이 사 먹지 못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뭐 1,000원에 3개 하는 꽈배기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싸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수록 일반적으로 수요량은 감소해요. 반대로 가격이 싸질수록 수요량은 증가해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써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상승하면 얘는 감소해요. 얘가 하락하면 얘는 증가해요.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 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역의 관계를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량은 적어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좌표 평면으로 그리면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나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다시 얘기를 합시다. 아까 제가 수요 함수를 어떻게 그렸냐면요. 수요 함수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제가 얘를 독립변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를 종속변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 우리가 원래는요.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수평축에 독립변수가 와야 되고요. 수직축에 종속변수가 오게 그리는 것이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y는 2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식이 있고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로 옮겨 그릴 때는요. 이렇게 그려요. 자, 세로축이 y고 가로축이 x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절편 4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요거 보시면요. 얘가 뭐죠? 얘가 독립변수야. 그럼 얘가요. x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변수잖아요. 그래서 세로축이 종속변수가 그려지고 가로축이 독립변수로서 이렇게 설정되는 게 원래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일반적인 수학의 어떤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요 함수 그래프는요. 좌표 평면이 이상해요. 자, 가격이 독립변수거든요. 얘가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수요량은요.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랑 비교하면 가로와 세로축, 가로축과 세로축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뒤바뀌어서 위치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경제학은 좀 여러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수학적인 그래프, 수학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마샬,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경제학자인데, 자,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교재와 저서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맞지 않아. 지금은 우리가 그리는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가 맞지 않지만 경제학은 마샬의 이 교재 내용, 마샬의 그래프 표현 방법을 존중해서 그 전통을 지금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 세로축의 독립변수인 가격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가격 변수일 때, 독립 변수가 가격 변수일 때에는 세로축에 독립 변수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그래프를 보실 때에는 독립 변수가 수평축에 있는지 세로축에 있는지 요거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를 볼 때에는 독립 변수가 이렇게 변화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변화할 때 그때 종속 변수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변화하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독립 변수가 이렇게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종속 변수는 이렇게 변화하네 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지금 경제학 그래프는 세로축에 독립 변수가 있다 보니까 얘는 역시 그래프를 또 반대로 이해해야 돼. 자, 독립 변수가, 자, 가격이, 사과의 가격이 10에서 5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사과의 수요량은 3개에서 6개로 이렇게 증가하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는 세로축에 독립 변수가 오는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의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의 개념도 역수로 뒤집힙니다. 역수로 뒤집혀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게 기울기잖아요. 요게 기울기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요. 자, 기울기의 개념을 구하려면 요렇게 해서 기울기의 개념을 구하려면 Q의 변화량, 여기는 기울기 Q의 변화량, 그리고 얘는 뭐예요? 가격의 변화량인데 얘는 뭐죠? 독립 변수. 얘는 뭐죠? 종속 변수. 그래서 독립, 종속이 분자, 분모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수학의 기울기는 요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것도 반대, 역수의 의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림을 유발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수요 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인 가격만을 유일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나머지 독립 변수들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해 버리면 단일 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과의 가격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독립 변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과의 수요량이 결정되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수요 함수로 옮겨 그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좌표 평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수학에서의 좌표 평면과 좌우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수평축과 세로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가 우리 경제학에서 사용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수요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요,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수요 곡선은 동시에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선생님, 저는 앞에서 한계 효용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얘하고 얘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거의 유사한데 살짝 달라요. 자, 이 앞에 M과 M은 둘 다 마지널, 한계란 뜻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추가적, 동일한 의미죠. 요건 똑같고요. 자, 뒤에 있는 요 U는요, 유틸리티의 이니셜 U고요. 효용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B는요, benefit이란 단어의 이니셜 B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효용이고 얘는 편익인데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해요. 자,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해서 그로 인해 얻어진 주관적 만족감의 크기를 효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효용을 그냥 이렇게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다 보니까 수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만족감의 크기를 화폐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이 편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식당이 있고 B 식당이 있어요. 자, 경제학자가 두 식당 중에 어디가 더 맛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서 A에서도 밥을 먹게 하고 B에서도 밥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A에서 먹고 나왔습니다. 야, A 식당 맛이 어땠어? 물어봤더니 어우, A 식당 아주 맛있었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B 식당 가봐. B 식당 어땠어? 했더니 먹고 나왔는데 매우 맛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A 식당과 B 식당 중에서 어디가 더 맛있습니까? 알기가 어려워. 모호하단 말입니다. 자, 인간의 주관적 만족감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버리면 분석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족감을 표현하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화폐 금액으로. 야, 너 A식당이라는 이러한 식사에는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 저 A식당 음식이라면 5만 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저한테 5만 원어치의 만족을 줬거든요. 자, B식당은요? B식당은 저는 B식당 은요 6만 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B 식당은 6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6만 원어치의 만족을 줬어요. 이렇게 답을 한다면 B 식당이 준 만족감의 크기가 더 크구나. 만 원어치의 행복을 더 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 편익은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기초경제 수학에서 우리가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강의했냐면 한계 효용 곡선의 하방 면적은 총 효용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한계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그게 뭐다? 바로 총 편익이에요. 자,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빵을 3개를 소비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 소비자가 빵을 3개 소비해서 얻어진 총 편익의 크기는 0에서 3개까지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바로 이 도형의, 이 노란색 음영의 면적이 바로 총편익이에요. 빵을 3개 소비할 때의 총편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빵을 3개를 더 소비하겠대. 총 빵을 6개를 소비하겠대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빵을 3개를 더 소비하면 그로 인해서 추가로 얻어지는 총편익의 크기는 이렇게 해서 하방 면적으로서 총 편익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의 총 편익은요, 빵을 1개에서 3개 먹었을 때 얻어지는, 그러니까 빵을 총 3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빵을 얻어지는 편익의 크기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편익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빵을 먹어서 얻어지는 편익의 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합치면 빵을 6개, 총 6개의 빵을 먹어서 얻어지는 총 편익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빵을 3개를 소비한 상태예요. 현재 빵을 3개를 소비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빵을 1개만 더 먹겠대요. 그러면 빵을 4개로서 이렇게 해서 4개라고 치고 그러면 1개만 더 소비하겠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네 번째 빵, 이건 뭐죠? 네 번째 빵의 소비로 인해서 얻어지는 총 편익의 크기가 이 빨간색 면적으로서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기 때문에 한계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으로서 재와 소비에서 얻어지는 총 편익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미분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 부분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자, 사람이 현재 빵을 3개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빵을 1개를 더 소비한 게 아니라 빵을 0.5개만 더 소비하겠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의 증가분은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빵의 소비량을 점점 줄여나갈 겁니다. 점점 줄여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실상 이 빵 3개에서 하나의 선분만 남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선분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빵을 현재 3개 소비한 상태에서 빵 부스레기, 빵 가루 하나를 입안에 살짝 톡 넣었을 때, 그 정도로 빵의 소비량을 미세하게 살짝 늘렸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한계 편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순간적으로 그 빵 가루 하나를 살짝 톡 넣었을 때 그때 소비자가 느끼는 순간적인 한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실상 요 빨간색 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빨간색 선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상 선분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초경제 수학일 때 우리 이렇게 생긴 사각형 말씀드렸어요. 우리 요거는 굉장히 가로의 길이가 좁아서 요거를 이렇게 무한소, 요 가로의 길이가 무한소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가로의 길이가 무한소인 아주 얇은 사각형을 그래프 밑에 촘촘하게 때려 넣어서 그것들의 넓이의 합으로써 전체 넓이를 구한다라는 적분의 원리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이러한 사각형은요. 요러한 가로의 길이가 무한소인 사각형은 이렇게 해서 선분이라는 것이 있고 사각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사실상 선분에 거의 가까워요. 가로의 길이가 너무 좁아서 얘는 사실상 선분에 가깝습니다. 근데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얘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더 근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3개를 소비하는 상태에서 빵 부스러기 하나를 살짝 톡 더 소비를 하면 입안에 톡 밀어 넣으면 그로 인해서 효용이 아주 약간 증가할 건데 이거를 사각형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선분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빵 가루 하나를 추가적으로 톡 넣었을 때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 편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곧 뭐다?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1시간 이상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래. 그래서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서 재화의 수요량에서 그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 높이가 수직 길이죠.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높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직 길이가 곧 뭐다? 한계 편익을 의미한데 그 순간의 한계 편익을 의미한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 길이가 한계 편익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추가 소비에 따른 편익의 증가분 요건 결국 한계 편익을 풀어 쓴 거니까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말이고요. 이제 세 번째 용어로 넘어갈게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데 자, 아까 우리 여기에서 요 말씀 드렸어요. 자, 우리 A 레스토랑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대요? 5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대요. 왜? 나한테 5만 원 어치의 만족을 줬기 때문이죠. 자, 어떤 식당이 나한테 5만 원 어치의 만족을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식당에 대해서 4만 원 지불하시겠습니까? 네, 지불하겠죠. 자, 우리 여기 B 식당은 지우고 이제 A 식당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요 식당이요 5만 원 어치의 만족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식당에 대해서 4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불할 의사가 있죠. 왜? 4만 원 내고 밥 먹으면 5만 원의 만족을 얻으니까 만 원 이익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4만 5천 원은요. 역시 지불할 의사가 있죠. 4만 원 5천 원 내고 밥 먹어도 5만 원의 만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만 9천 원은요. 낼 의사가 있죠. 그러면 4만 9,999원은요. 역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역시 1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러한 식사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5만 원이에요. 5만 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왜? 나한테 5만 원 어치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5만 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죠. 자, 그래서 5만 원이 이 식사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 돼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소비자는 어떠한 재화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냐면 저 재화가 나한테 주는 편익의 크기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5만 원어치의 만족을 준다면 나는 쟤한테 최대 5만 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가 재화를 3개 소비하는 순간, 그 순간 소비자가 느끼는 한개 편익의 길이가 10이라고 한다면, 한개 편익의 크기가 10이라고 한다면 재화를 3개 소비하는 순간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도 또한 1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화를 3개 소비하는 순간 소비자가 느끼는 한개 편익이 10이라면 그러한 재화를 3개 소비하는 순간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또한 동일하게 1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에 관련된 개념이 뒤에 내용에서 자꾸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접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지금 100%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한 80%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아, 그런가 봐. 수요 곡선은 한개 편익 곡선이래. 그래서 하방 면적 구하면 총 편익 구할 수 있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수요 곡선까지의 높이가 한개 편익인데 소비자는 자신이 느끼는 편익의 크기까지만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까지의 높이가 한개 편익이면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래 라고까지만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 살짝 부족한 거는 이하 내용 나오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수요 곡선의 의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볼게요. 요건 조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서도 함정을 자주 냅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수요 함수를요,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하고,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있다고 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소비자의 소득도 있고, 연관재 가격도 있고, 가격에 대한 예상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변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독립변수 중에서 누가 제일 스페셜하게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을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통 가정을 해요. 자, 얘를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요량과 가격은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수요량과 가격은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죠? 감소하고요. 가격이 싸지면요,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자, A점에서 B점으로 또는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우리 이러한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아시겠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상의 점이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상, 수요 곡선 위에서 곡선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곡선 위에 있는 점이 A점이냐 B점이냐 점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합니까?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었을 때 그러한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했던 나머지 요인들도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나도 사실은 독립변수거든? 여기 보세요. 얘네들 다 누구예요? 얘네들 다 독립변수야. 다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예요.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나머지 애들도 나도 사실은 변할 수 있거든. 소비자의 소득인데 나 이번에 승진했거든. 나 그래서 월급이 원래 200이었는데 월 300으로 월급도 올랐거든. 그죠? 그런 식으로 다른 요인들도 변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그때에는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들이 변화하게 되면
다른 독립 변수들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소비자의 소득 하나만 놓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비자의 소득이거든요.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소득이 올랐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사과라는 재화인데 사과라고 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재화라고 합시다. 자,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우리 이러한 재화를 정상재라고 해요. 자, 정상재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라거나 자가용이라거나 한우, 소고기 이런 것들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는요, 종전보다 사과를 더 많이 수요하게 됩니다. 종전에 사과를, 종전에 월급이, 자, 원래 월급이 200이었는데 월급이 300으로 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사과를 5개 소비하고 있었는데, 수요했는데, 이젠 사과를 7개 수요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변했다고 했죠? 소비자의 소득이 변했다고 했죠. 그러면 사과의 가격은요? 사과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사과 가격에서 사과의 가격은 주어져 있는데, 그죠? 사과의 가격은 주어져 있는데 소비자의 소득이 변한 거잖아요.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사과에 대한 수요가 5개에서 7개로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사과는 하나에 500원이라고 칠게요. 똑같이.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해볼게요. 자, 사과는 하나에 500원이에요. 사과의 하나가 500원인데 소득이 200만 원일 때에는 사과를 5개 수요하다가 소득이 300이 되면 이제 7개를 수요합니다. 사과가 하나에 500원일 때, 자, 사과 하나에 500원이에요. 너 월급 200만 원일 때 사과 몇 개 수요할 의사가 있는데 5개요. 월급이 300이 되면 7개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여기에 있던 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과의 가격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과가 너 하나에 1,000원이면 얼마일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가격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앞에서 수요의 개념 정의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라고 했잖아요.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 자,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 소득이 변화하거나 연관제의 가격이 변화하거나 가격에 대한 예상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점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수요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생긴다. 자, 정리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보통 우리가 이거를 X제라고 한다면 PX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X제의 가격을 의미해요. 자, X제의 가격이 아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독립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변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 그리고 소득과 대체재의 가격, 인구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역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타 독립 변수가 변화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거의 암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 놓는 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제가 정상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습니다. 바로 열등제라고 해요. 자, 열등제는 선생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자가 되면 당연히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가 어디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고시식당 식권 볼까요? 고시식당 식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셔서 연봉이 이제 막 2억 3억이야.
연봉이 이제 막 2억, 3억인데 예전에 공부했던 뭐 노량진, 신림동 막 이런 뭐 4천 원짜리 고시식당 다시 가서 식사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지금은 학생이니까, 수험생이니까 저렴한 고시식당을 많이 이용하지만 나중에 연봉이 막 2억, 3억 되면은 이런 데 이제 안 가실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비교하면 열등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소득이 아주 낮을 때는 고기를 못 먹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돼지고기가 정상제의 성격이야. 그죠?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고기 반찬을 더 많이 해주시는데 돼지고기 반찬을 더 많이 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때 얘는 정상제 성격이야. 근데 이제 소득이 막 2억, 3억, 4억 올라가. 소득이 아주 올라가. 그러면 야 돼지고기 이거 뭐 얘가 누가 먹냐 하면서 이제 소고기 이제 막 오마카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에 막 좋은 식당 이런 데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이제 돼지고기가 열등제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재화는 너는 정상제야, 너는 열등제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소득 구간에 따라서 어느 소득까지는 정상제의 성격인데 그 소득 구간 이상부터는 열등제의 성격으로 변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재화가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는 딱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성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는 정상제라고 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제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열등제는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증가한다 이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더 증가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수요 증가 써 있으면 당연히 우측 이동이에요. 수요 감소 써 있으면 당연히 좌측 이동이니까 이제 우측 좌측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증가와 감소만 이제 말하면 되겠죠. 자, 타 재화의 가격 상승인데 자, 우리가 소비자들이 우리가 한번 이거 봅시다. 커피라는 거를 이제 소비를 하는데 자, 커피라는 재화가 있어요. 근데 대체재가 뭐냐면 커피의 대체재가 녹차라고 합시다. 녹차. 자, 커피하고 녹차가 대체재의 관계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자, 대체재인 녹차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사람들은 커피를 먹을까, 녹차를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왜 서로 대체 관계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자, 녹차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비싸진 녹차를 먹지 않고 대신 커피를 더 먹겠죠. 그러면 커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인 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녹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커피의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당연히 녹차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그것의 상대 효과로서 커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완제가 있는데 보완제는 같이 소비하는 관계가 있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해요. 자, 우리가 커피를 소비할 때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먹기 때문에 커피하고 우유가 보완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커피에다가 우유를 부어 먹으니까 양자는 같이 사용하는 재화야. 우리 이걸 보완제라고 하는데 자, 우유가 비싸졌어. 우유가 비싸지면 커피도 같이 수요가 감소합니다. 우유가 비싸지면 우유랑 커피를 같이 소비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보완제인 우유가 비싸지면 커피의 수요도 감소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야구 배트가 있고 방망이가 있고 야구 공이 있는데 우리가 야구를 하려면 배트와 공이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관계를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야구 공의 가격이 비싸져도 역시 배트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야구 공이 비싸지니까 야구 자체를 덜 하게 돼서 야구 배트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 원리 이해하셨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가격 상승의 예상인데, 자, 아까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자, 다음 달부터 담배 가격이 인상된대. 그러면 담배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즉시 증가합니다. 오르기 전에, 비싸지기 전에 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사과 시장이 있는데 사과를 먹는 인구가 증가해. 그럼 당연히 사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돼요. 종전에 30명이 먹던 사과를 이제 50명이 먹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 일반적으로 자, 원래는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사과를 사 먹을 돈이 없다가 부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저소득층에게 이 소득을 나눠주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사과에 대한 광고가 증가합니다. 엄청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사과를 막 광고해. 너무 맛있어요. 막 광고합니다. 그럼 역시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좌측 이동한다라는 거 요거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볼 건데요. 자, 우리 경제학은요. 실제의 우리 사회는 매우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거의 5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이 5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2명에서 3명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 구성원을 A와 B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모형이고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내면 A, B 말고도 C라고 하는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런데 절대 다수의 문제는 사람이 둘만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둘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경제사회가 있는데 그 경제사회는 A와 B 2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라고 할게요. 사과의 가격은 하나가 죄송해요.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한테 물어봅니다. 너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면 너 사과 몇 개 사 먹을 의사가 있어? 즉 수요를 물어보는 거죠. A예요. 얘가 A예요.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라면 나는 5개를 사 먹을 의사가 있어. 오케이. 너는 5개를 사 먹을 의사가 있구나. 자, B한테 물어봐요. 자, 넌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면 몇 개 사 먹을 의사가 있어? 나는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면 7개를 사 먹을 의사가 있어. 아, 너는 7개를 사 먹을 의사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이 사회는요. 이러한 A와 이러한 B로 이루어진 이 사회는요.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총 사과를 몇 개 소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총 12개를 소비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자, 요걸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를 QA라고 할게요. 이건 뭐죠? A의 수요량이에요. A의 수요량. 요건 뭐죠? QB라고 할게요. B의 수요량이에요. 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QA는 5였고요. QB는 7이었어요. 그럼 요 둘을 합친 게 뭐가 되죠?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돼요. 근데 우리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요. 마켓이라는 단어를 써서 QM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서 M은요. 마켓이에요. 시장 전체. 여기서는요. A라는 사람, 개별 수요. 요거 B라는 사람, 개별 수요. A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량. 이건 뭐죠? B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량. 이건 뭐죠?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자, 우리 개인이라는 것은 시장 전체가 아니니까 요거를 소문자로 표시하기도 해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스몰 q를 쓰는 거죠. 소문자 q를 써서 요렇게 쓰면은 A의 개별 소비량, 개인의 수요량을 얘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를 쓰면 역시 B의 개별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분되어 있으면 소문자가 개별 수요를 의미하고 대문자가 시장 전체 수요를 의미해요. 만약에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에는 하첨자로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거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면 개인 A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B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와 이걸 통해서 이것과 이걸 통해서 요걸 합쳐서 시장 전체 수요를 구하고 싶은데 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요. 얘와 얘를 더하니까 12가 나와. 그래서 자,
요거와 요거를 합치면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 1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일 때 요거와 요거를 더하니까 2,000원일 때 5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과의 가격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대응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요 Q 값이 여기서의 Q나 여기서의 Q 값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얘와 얘를 합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가격에 대해서 더 큰 Q 값이 대응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쳐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 요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동일한 가격에 대해서 더 큰 Q 값이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 합을 구해서 이렇게 옆으로 더한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더한다. 수평 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수가 있다.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는 원리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시장 수요 곡선은 더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왜 그런다? 동일한 시장 가격에 대해서 더 큰 수요량이 대응되기 때문에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